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한 국내 증시 오늘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경계감, 불안감, 기대감, 실망감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어우러졌던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죠. 보편 관세, 여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또 친환경 정책들을 대거 폐기하거나 폐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면서 오늘 또 2차 전지 섹터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정말 트럼프의 울고 웃었던 오늘장이었는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자, 오늘 기대감과 약간의 불안감을 갖고 시작했던 증시. 아무래도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47대 대통령으로서 활동을 시작을 했죠. 예상대로인 부분도 있었고 좀 의외인 부분도 있었고 일단 이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트럼프 새롭게 집권하는 모습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오늘 취임식하면서 그것을 보고 우리 시장이 열린 것은 11월에 트럼프가 당선 확정되고 나서 한 달 동안 있었던 시장의 흐름을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한 달 동안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면서 조선, 방산, 우주항공, 로봇, 반도체 뭐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했었고요. 그 핵심에 또 테슬라가 있었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있었습니다. 네. 그대로 반영을 한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이 만약에 열렸으면 미국 시장을 바라보고서 힌트를 얻거나 흉내를 좀 냈을 텐데 미국 시장, 휴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우리 시장 그대로 반영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느낌은 뭐 질문 주셨으니 이제 시작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기대와 우려라는 것을 한 달 동안 가져갔었고 그리고 맨 처음에는 기대의 상승이 한 달 있었고요. 그리고 우려의 하락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취임을 하고 행정명령이 발표되면서 그동안의 기대와 우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의 상황에서 일정 기간 동안은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기대와 우려란 말이 굉장히 많이 좌우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좀 되겠지만은 이후로 점차로 가면서 저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네. 추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이제 시장 자체는 그동안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 지금 시간이 얼마 지났습니까? 2달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네. 2달 좀 더 지났는데 한 1년 지난 것 같죠. 그러니까 시장은 상당 부분 반영을 좀 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섹터별로도 반영을 하고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을 가만히 보면 약밥 수준에서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1월에 어땠나요?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섹터별로 희비가 있었지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는 시장은 상당 부분 그런 것을 대비하고 있었고 선반영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시장은 뭐 약보합에 마감을 했지만 이후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 축소판처럼 보여줬다라는 이사님의 말이 제가 뇌리에 계속 남습니다. 우리 이사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앞에서 뭐 정리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뭐 비슷한 그러니까 동의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어가지고 많은 추가 내용은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수가 선방한 부분 분명히 맞고 코스피 쪽에서는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HMM 관련주가 강세가 나왔고 조선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이제 뭐 원전 이제 이런 트램프 수혜 섹터로의 이제 수급 쏠림이 있었고 어제와 다른 점이 뭐냐면 어제 이제 2차 전지라든가 뭐 철강이라든가 화학 이런 종목들이 특징은 기존의 주도주에서 수급이 이동해야지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네. 오늘은 기존의 주도주가 가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에서 다시 이제 그 하락 배팅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2차 전지 섹터도 오늘 많이 빠졌던 것들은 뭐 나중에 이따 우리 코너에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수급적인 이슈가 컸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매도 창구들이 대부분 외국인이었고 여기에는 이제 공매도가 되게 많았어요. 종목별로 공매도 슈퍼지션과 그러니까 조선 섹터를 롱을 잡고 2차 전지 섹터로 숏을 잡는 그런 외국인들의 수급이 있었는데 네. 이 안에는 CFD 뭐 매도도 상당히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 섹터와의 기존 섹터와 이제 그 소외된 섹터와의 이제 그 앞에 시소 게임은 왔다 갔다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취임 직후에 관세부가 없다는 보도를 해서 우리가 안도를 했는데 오늘 이제 캐나다, 멕시코 쪽에 2월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계획을 하겠다라는 보도가 나타.
나타나면서 약간 뒤통수를 맞는 느낌, 이런 정도 느낌은 좀 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BOJ 금리 결정이라든가 이제 다음 주는 또 우리가 이제 그 설 연휴다 보니까 네. 단기적으로 국내 증시의 방향성을 잡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 경주마에서 새롭게 영입한 분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시대에 또 새롭게 오셨네요. 네. 우리 메리츠증권의 백두희 부장님이신데 이분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 한경TV가 주최하는 스타워즈에서 우승자이기도 합니다. 부담을 드리기 위해서 기대를 갖고 오늘 지켜보겠다, 농담입니다. 일단 우리 저희 경주마 시청자분들 인사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방송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최대한 인사이트를 드리는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지만 임팩트 있는. 또 우리 백 부장님이 매크로도 잘 보신대요. 많은 인사이트를 좀 제공해 주시길 바라고 일단 우리 오늘 장부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장님께서는 오늘 장 흐름을 어떻게 보셨는지 지수가 이제 장중에 계속 상승과 하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종잡을 수 없는 불안감들을 좀 드러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사실 이제 앞서 두 분께서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뭐 제가 더 추가할 게 있을까 싶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은 이제 뭐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그런 하루가 아니라 불확실성이 시작되는 하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불확실성의 시작이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가 이제 집권을 하고 취임을 하고 나서 이제 100일 동안 이제 그의 이제 정책들을 이제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첫날은 보여준 게 너무 적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나라 장은 그래도 선방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오늘 장에 오늘 우리 국장의 흐름을 봤을 때 그래도 조금 더 희망 섞인 부분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그런 불안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약보합세를 지켰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희망적이고 그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중심 섹터인 반도체가 버텼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는 초반에 좀 혼란스럽게 뭐 하락세도 나타냈다가 결국 근데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큰 폭으로 좀 또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자, 트럼프 2.0 시대입니다. 일단 우리가 취임식을 받고 취임사에서 어떤 내용을 언급하나 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메리카 퍼스트 뭐 마가라고도 하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이런 트럼프의 정책적 색깔들이 잘 드러난 취임사가 아니었나 이런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이사님. 네, 맞습니다. 뭐 그동안 많이 봐왔고 또 그렇게 얘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볼 때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뭐 정책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건 일반적인 얘기들인 거고 우리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섹터에서 명암이 오고 갈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은 부분이 있죠. 일단 큰 줄기로는 뭐 이렇게 수출주에서도 대중국이 아닌 대미 수출 위주로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에 우리가 벤더에 속해 있는 기업들 위주로 그리고 미국이 나아가는 방향 쪽으로 그 섹터에 같이 연동하면서 가야 되는 쪽으로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안타깝고 그렇지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을 확실하게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지를 두거나 또는 뭐 한 발 물러서서 우리한테 협상의 여지를 주거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내용들도 그동안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취임식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사실은 있었던 것 같은데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고 확고하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뚜렷하게 투자자들한테는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취임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마가가 아니라 마고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미국만 위대하게 만드는 이런 정책들이 추진될 것이다. 오늘 일단 우리가 좀 맛배기를 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취임사에서 나왔던 내용들 몇 가지만 좀 짚어보죠. 다른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뜻도 밝혔어요. 그러니까 경찰 국가로서 더 이상 역할을 하지 않겠다. 이걸 또 트럼프판 신고립주의다. 이런 식의 해석 내리더라고요. 이런 것 때문인지 오늘 또 방산주가 좀 움직이는 모습도 보였고요, 이사님. 네, 아무래도 그러면은 이제 뭐 EU라든가 특히 EU 같은 경우라든가 이제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이제 그 방위비를 또 늘려야 되니까 네. 이제 무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제 무기 수출에도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오늘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해서 뭐 방산주 전반적으로 상승 나왔던 거는 뭐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방산 관련주뿐만 아니라 화성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혹시
부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화성에 최초로 인류가 착륙하게끔 하는 뭐 이런 의지를 또 밝혔단 말이죠. 일론 머스크는 춤도 췄어요. 화성 얘기하면서 또 환호도 하고 네네. 하여간 보여줄 수 있는 쇼맨십은 다 보여줬다. 네. 그래서 우주항공주도 오늘 좀 여기 좀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죠.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사실 이제 방산이 예를 들어서 이제 로켓을 약간 각도를 좀 낮춰서 쏘면은 이제 방산이 되는 거고 각도를 높여서 쏘면 이제 그게 우주잖아요. 굉장히 심플하지만 네. 맞는 틀린 얘기가 또 아니네요. 네,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로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방산 쪽은 방산 나름대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전 세계 경찰 노릇을 안 하겠다라고 했으니 결국에는 자주국방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땅히 이제 주식시장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여기에 뭔가 좀 더 우주라는 확장 스토리가 붙어서 다른 기업들도 조금씩 움직이긴 했는데 사실 우주라는 건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당장 보여줘야 될 그런 숫자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크거든요. 따라서 이제 방산이 아닌 우주만으로 움직이는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관련된 뉴스들에 의해서 이제 트레이딩 정도로만 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좀 매크로적 관점에서 파악해볼 만한 이슈.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가장 강력하게 우선적으로 추진할 게 그 멕시코와 경계선상에 있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 이민자 추방 여기에 대한 문제들도 거론됐고 일단 취임 첫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밝혔습니다. 비상사태도 선언을 맞습니다.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여러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영향 많이 주겠죠. 그리고 우리 신흥국에 영향을 크게 줄 요인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트럼프 취임 후에 1호 행정명령 그리고 첫 번째에 강력하게 집행해야 할 정책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고 그래서 관세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또 예상했던 부분에서 두 가지가 나온 거죠. 하나는 남북 국경의 비상사태 선포 요 부분하고요. 이민자 추방 얘기를 좀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에너지 위기에 대한 비상사태 요 부분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에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고요.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미국과 미국 남북 국경지대의 문제는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인 부분인 거고 네. 우리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추방하거나 앞으로 들어온 부분이 유입되는 부분이 좀 없다. 사실 미국이 이만큼 성장하고 그동안에 온 부분은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실례로 이런 얘기까지 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저성장 국면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외국인의 노동자들을 어느 정도 비중을 들여와야지만 내수도 되고 우리가 성장이 되는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가 상황이에요. 그렇듯이 이제 미국은 그런 역할을 해보면서 그들의 역할이 있음으로써 이제 성장한 부분이 좀 있는데 이제 이것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노동자의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임금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임금이 상승한다는 얘기고 네. 임금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인플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관세 정책과 함께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죠.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부분은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부분이고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건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의 부분은 뭐 정치적인 이런 부분의 부분보다는 주식시장의 입장에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인플레가 지금 서서히 내려오다가 지금 이제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다시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낳는 부분이 이제 이 정책입니다. 인플레가 떨어지는 듯 급격하게 떨어지다가 정체하다가 스멀스멀 다시 올려가려고 하는 이런 와중에 지금 불법 이민자에 대한 차단은 일단 미국 내의 노동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불법 이민자들은 상대적으로 값싼 노동력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간 그 노동시장을 누가 대체할 것이냐. 만약에 미국민들이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임금 수준도 다 올라간다. 그럼 이건 또 우리가 금리 인하라는 측면에서 보면 금리 인하도 지연될 원인이 될 수 있다. 그게 약간 양내레검이 있는 게, 네. 그러니까 그 이민자들이 많이 오게 되면은 단지 인건비가 떨어지는 현상이 분명히 있는데 네. 문제는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건값이 올라가는 그런 역효과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이제 그 인건비가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그 인플레이션 잡아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그 많은 인력들이 들어와서 소비를 왕성하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더 자극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오히려 지금 트럼프의 이민 정책이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될 수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는 백 부장님께도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네요. 네. 어쨌든 트럼프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인플레를 자극할 여지들이 있고 인플레가 자극이 되면 지금 연준이 잡고 있는 금리나 스케줄들이 전반적으로 다 늦춰지거나 멈출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불법 이민자들은 이제 추방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노동력이 감소가 되고 임금이 올라가고 물가 상승으로 오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트럼프가 강하게 밀었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뭐 진행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자극이 될까봐 제가 생각할 땐 관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후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인플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건 트럼프 행정부도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첫날 이제 나온 경제적인 이슈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는 드릴 베이비 드릴이잖아요. 열심히 이제 시추를 늘려라. 이 말은 즉슨 이제 코어 인플레 단인 석유 가격을 잡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불법 이민자 이 부분이 어떻게 또 버무려져서 후폭풍이 나올지 여부는 보면서 좀 추후에 네. 다른 이제 정책으로 해서 이제 커버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에너지 비상 사태도 선포를 했죠. 이 얘기는 결국 전통적인 에너지 부분, 원유나 가스에 대한 생산을 확대하겠다. 이걸 통해서 좀 싼 에너지를 쓰도록 하겠다.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기저에 깔려져 있는 목적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가 사실 제일 걱정했던 건 관세 아닙니까? 관세. 보편 관세. 누구나 차별 없이 다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예상외로 취임사에서는 방향성만 제시가 되고 구체적으로 보편 관세 몇 % 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없었단 말이죠. 이것 때문인지 오늘 환율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환율이 그만큼 관세 정책에 따라서 민감하게 움직일 것이다라는 것을 또 오늘 보여준 것 같아요. 이사님, 이게 오늘만 그런 것인지 관세가 결국 보편 관세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일단 한숨을 돌렸다고만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만은 좀 그렇고 단기적으로만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뚜껑이 열릴 것이다. 예. 결국은 뭐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것과 연동해서 만약에 환율을 본다면 달러인데스가 살짝 내려와서 우리 원화도 내려온, 그러니까 원화 통화 가치가 좀 강하게 된 부분도 일시적으로 이런 부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내려오지만 달러인데스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단기적으로 좀 내려오지만 결국은 다시 튀어오르는 구간이 발생이 좀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다시 내려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면의 상황을 조금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지금은 이 보편관세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살짝 내려오는 부분은 있지만 결국은 계속 협상 속에서 관세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오늘도 캐나다와 멕시코에 2월 1일부터 25% 관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 시장이 좀 잘 버티다가 그때 떨어지는 부분도 좀 있었거든요. 그때 딱 얘기가 나오면서 흔들렸었죠.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준 거고 환율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근데 달러인데스 기준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그런 내용 때문에 지금 살짝 떨어지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트럼프의 정책을 지금 얘기를 보면은 우리가 기대와 우려가 있는데 기대의 부분은 뭐냐면 감세나 기업 정책이라든지 친시장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대예요. 그런데 우려는 어떤 거냐면은 지금 얘기하는 관세 정책이라든지 또는 IRA 축소라든지 그러니까 상대 국가에 불리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지금 우려의 부분은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의 감세나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 통과해야 되는 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은 시간이 더 걸릴 문제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당장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더 앞에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시장의 악재의 부분들이 먼저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튀어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자료 하나가 나왔던데 바클레이즈에서 관세를 한 30% 올린다는 기준으로 특정 미국이 많이 수입하는 특정 부품의 관세 30%를 가지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봤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걸 해보니 네. 그 품목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에 신흥 국가들이 몇 개 국가들이 있어요. 이 국가들은 10% 정도의 환율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약세가 되는 결과를 추정이 됐습니다. 네.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중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일본이나 이렇게 그 국가가 수출하는 국가가 다각화된 국가에서는 조금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특정 품목에서 특정 국가에 특히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이런 국가에서는 환율이 일시적으로 급락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한국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그렇겠죠. 한국 이런 데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발표를 좀 냈어요. 그러니까 이 관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모든 얘기가 오늘 나온 얘기가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제 순차적으로 앞으로 나올 거예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첫날 이제 시작을 한 거라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관세 부분을 얘기하지 않으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무역 적자의 원인을 파악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해라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얘기 좀 했거든요. 네. 행정부의 관료들한테. 그럼 이제 이게 하나하나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시장에서는 안 됐던 것은 뭐냐면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했던 거 그대로 나올 줄 알아서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구나. 뭔가 좀 조율을 하고 있구나. 네. 이 부분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안도를 한 것이지 결국은 요 관세 정책들이 나오면서 불협화음과 시장의 노이즈가 분명히 발생을 할 것이고 그런 상황이 되면은 다시 한번 달러 인덱스와 국제 수준이 올라갈 부분이 될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강화된다면 신흥국의 통화 가치는 떨어지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앞으로 다가올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장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때 일시적으로 이 부분이 있었던 것 때문에 앞으로 뭐 환율이 좀 떨어졌다고 해서 그러니까 은행화가 좀 되고 그래서 이제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직 좀 시기적으로 빠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관세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이사님, 아니 이창원 이사님. 네. 캐나다나 멕시코에는 이제 다음 달부터 관세 부과를 할 계획이다 이런 방침 밝혔. 근데 멕시코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 기업들의 생산 기지가 그때 트럼프 일기 때 이제 그 관세 때린다고 하니까 멕시코 인근에 생산 기지를 지어서 대처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그러면 원천 봉쇄 당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뭐 기아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네. 기아에 같이 들어간 기업들이 있고 뭐 미국 기업에서는 GM이 막상 또 피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오늘 이제 그 행정명령 내용을 보면서 네. 역시 이제 그 트럼프가 관세를 쓰는 건 결국엔 협상 전략이겠구나라는 게 여실히 드러난 게 예를 들면은 그 틱톡에 관해서 딜 연결해서 대중관세를 얘기를 했거든요. 100%딜 받지 않으면 100% 관세하겠다는 것과 또 멕시코라든가 캐나다의 관세 부과 같은 경우도 마약과 이민 문제를 해결하면 관세 부과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EU 쪽에는 그 석유랑 가스 많이 사라 그러면 관세 부과 안 하겠다는 그런 딜을 얘기를 다 조건부네요. 네, 그런 식으로 됐고요. 그럼 우리나라도 그래서 지금 선제적으로 지금 그 이제 미국의 이제 그 가스를 좀 구매를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미국의 에너지를 우리나라도 많이 구매를 해준다고 하면은 그럼 관세 이런 보편적 관세 이런 데서도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러니까 희망적인 거는 이게 결국에는 일단은 때려놓고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건 맞겠다. 그러면 이제 그 트럼프는 이제 보여주는 거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환심을 살 만한 것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환심을 살 만한 것들을 먼저 좀 미리미리 좀 그 보여줄 필요는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유나 가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품목들인데 1차적인 그런 관세 파고를 넘기 위해서 이런 원유나 가스 수입을 좀 확대하는 방안들을 정부 안에서 검토가 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어요. 매크로적 관점에서 보면 결국 달러와 금리의 움직임이 이런 정책들이 좌지우지될 여지가 크단 말이죠. 환율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 부장님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사이클에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이한 사이클이 시작됐다. 네, 그러니까 특이한 사이클의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경기 사이클이 아닌 AI가 이끄는 혁신의 사이클 안에서 이제 2기가 시작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트럼프 2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전 바이든 행정부의 그 금리와 달러에 대해서 강달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학습이 이미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사실 AI 사이클, 그러니까 완전히 혁신의 사이클이죠. 이 사이클에서 고금리와 강달러는 오히려 미국한테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트럼프는 이제 학습이 끝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 고금리와 강달러를 뭐 무조건 이제 약달러로 뭐 보내겠다 이렇게 이제 추론하기보다는 이미 학습한 부분을 어느 정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이제 이용을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더 큰 틀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라고 했을 때는 네. 사실은 이제 요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제일 먼저 했던 게 에너지를 잡은 거였거든요. 네. 네, 열심히 구멍을 뚫어서 뽑아내가지고 에너지를 잡겠다. 인플레이션 단으로 잡겠다라는 거거든요. 잡았으면 이 잡은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관세를 이제 저는 매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세적인 부분도 이제 수입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전체적인 이제 윤곽을 또 살펴보자라고 했을 때, 그 방만한 재정 정책을 했던 이 그 바이든 행정부의 그 모든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재정적 여유를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부분은 결국엔 감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공화당이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네.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감세를 통해서 저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많은 이제 기업들에게 캐펙스 투자를 좀 더 독려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캐펙스 투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의 사이클 AI에 대한 그런 캐펙스 투자를 독려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AI 시기에 AI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에는 AI 패권을 잡으려는 게 이제 트럼프의 목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긴 시각으로 보자면 지금의 하나의 이 정책이 나중에 어떤 파고를 일으킬지는 확산되고 또 확산되고 또 확산될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좁혀서 생각해 보면 결국 트럼프는 제조업 강국을 선언한 면도 분명히 있어요. 다 미국 안으로 들어와라. 공급망도 미국에서 다.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런 달러의 가치는 이 약달러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싶겠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원화가 또 그리 강세로 가게 되고 강세. 다른 주요국 통화들도 마찬가지가 맞습니다. 되겠고.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환율 수준은 예. 트럼프의 정책과 반하는 면도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종잡을 수가 없다. 그렇게 그렇죠. 정답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상황이 돼서 만약에 우리 원화 가치가 강세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이 좋아져서 강세가 된 게 아니고 인위적인 통화 조작으로 인해서 수급에 의해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아주 치명적이죠. 그런 상황이 되면. 왜냐하면 경기도 안 좋은 상태에서 또 원화 강세가 돼버리는 상황이 좀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수급적 요인에서 원화 강세가 되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환차익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시장에서는 괜찮지 않겠냐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나라 경기 자체가 전체적으로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은 신흥국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셔서 조금 더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도 주셨지만은 트럼프의 지금 관세의 기본적인 논리는 무역 적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은 미국에 콩 많이 사달라고 그러고 유럽에는 우리 뭐 LNG하고 가스하고 석유 수출할 테니까 석유 많이 사달라고 그러고 우리나라도 그거 사줘야 되고 우리나라도 대미 무역 흑자가 크니까요. 네. 이런 지금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트럼프의 생각 또는 미국의 상황을 보면은 정말 해도 좀 너무하는 것 같아요. 왜냐? 여태까지는 전통적인 제조업 산업은 자기들은 자본으로 지배하고 그것을 전 세계에 갖다 놓고 자기네들은 강달러로 싼 가격에 구입해서 여태까지 부유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는 와중에 제조업은 다른 나라에 가 있고 자기들은 제조업이 좀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또 한쪽으로는 한쪽에 말씀 주신 대로 신기술로 새로운 사회로 가는 한 길을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바야흐로 AI 버블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이제 시작 단계에서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둘 중에 하나에서 예전에는 어느 한 축으로 갔는데 지금 이걸 두 개를 다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얘기할 때 환율도 그렇고 모든 게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조업 측을 보면은 환율이 떨어져야 될 부분이 맞아요.
그런데 AI의 강국으로서 돈들이 그쪽으로 다 들어가서 AI 혁신을 미국의 빅테크 위주로 가는 과정에서 보면은 강달러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혜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이 양자에서 어떤 곳에 더 치우칠 것인가에 굉장히 고민 속에 있는데 일단 그건 전체적인 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당장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관세를 가지고 처음에 얘기를 하다가 중국이 지금 7.3위안을 올라서는 7.3위안 위로 올라가는 즉 위안화가 약세되는 것을 용인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중국 경기 때문에 네. 그렇게 있거든요. 그럼 미국의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야, 우리가 관세를 올렸는데 지가 미국은 그쪽에서 환율을 약세로 만들어. 그러면 효과 상쇄되는 네. 상황이 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가만히 있을 거냐? 관세를 막 계속 올릴 수 있느냐? 이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관세 얘기만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환율 조작국 얘기를 아주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환율 가지고 계속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신흥국의 통화 가치는 강하게 만들면서 달러는 약세로 만들려는 정책을 상당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는 경기가 상대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 속해서 무역 적자이기 때문에 무역 적자를 메워주는 어떤 또 수입도 많이 해야 되죠. 수출은 또 달러가 우리 원화가 강세가 되면 약화되죠. 네. 이런 상황이 되는 게 신흥국에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지금 트럼프 정책은 미국이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환율에 가는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트럼프는 달러의 약세로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 개인적인 우려는 여기 나와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가장 달러 약세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국가가 한국 국가가 있는데 그게 일본이고 일본 BOJ에서 금리 인상을 하고 엔화 강세가 되는 과정 속에서 달러 약세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둘이 짝짝꿍을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나머지 신흥 국가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마음대로 되지 못하게 우리가 다 연합하면 어떨까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농담이긴 한데 정말 트럼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게끔 냅뒀다가는 이거 뭐 다 속된 말로 털리게 생겼다라는 걱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렇게 주셨지만요. 네. 우리가 우리 공식적인 이런 방송 그런 표현을 안 쓰지만 실제로 그런 것처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연합하시죠. 연합해서 우리 반 트럼프 전선 농담이었고요. 저희가 좀 이제 거창한 좀 거시적인 얘기들을 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마지막 부분은 조금 이 시야를 좀 좁혀서 우리 시장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당면 과제이다. 트럼프 때문에 울고 웃는 업종별, 섹터별 희비가 갈리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슈퍼 트럼피즘, 업종별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 어젠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청원 이사님, 맞습니까? 더 양극화가 심해질까요? 지금 당분 그럴 수 있을 수도 있겠다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슈퍼 트럼프라고 지금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이제 피해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섹터로 이제 약간 나눠서 오늘 트레이딩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반대로 보면은 그러니까 우려가 있는데 또 과하게 반영이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려는 있지만은 그게 어느 정도 다 반영된 섹터도 있고요. 또 이제 기대가 있지만 기대가 덜 반영되거나 또 거의 다 반영된 거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어느 반영 정도를 따져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그 뭐 엔터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트럼프 뭐 이슈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뭐 네. 조선 방산주 얘기인데 개인적으로 이제 조선 방산주 많이 얘기를 하시니까 엔터주 쪽도 저는 그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올해부터 이제 그 역성 자금에서 벗어나는 해거든요. 그 전에는 앨범 밀어내기 이런 것들이 영향이 다 끝나서 올해는 이제 그 해외 투어도 많이 늘고 하다 보니까 엔터주 쪽에서 이제 뭐 JYP라든가 SM 그 하이브 등으로도 이제 PCS 같은 경우 하이브 올해 완전체가 이제 결성이 되고 또 네. 이제 JYP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킥플립이 어제 데뷔를 했습니다. 1월 20일자 데뷔를 했는데 제가 그 노래를 다 들어봤어요. 대단하시네요. 다 들어보셨어요? 네, 그 마마세이드를 들어보고 그 전에 은그레라는 노래까지 제가 다 보고 굉장한 뮤직비디오를 보고 팀장님이신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무대까지도 확인해 봤는데 그 킥플랩이라는 그룹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초기 초당 물량 30만 장 정도로 잘 판매가 됐고 그리고 보이 그룹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그 아이돌 멤버야 10년 차 그 연습생들도 있다 보니까 실력도 좋고 가장 핵심적 중요한 게 식상하지 않아.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잘 될 것 같아서 뭐 저희 IP 같은 경우에 좀 개인적으로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스파의 지금 올해 콘서트 지금 다 매진, 서울 콘서트 2회 다 매진된 거, 뭐 SM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JYP YG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베이버몬스터 그 역주행하고서 잘 나가고 있고, 이제 보이그룹이 조만간에 신인 그룹인데 아마도 보일 것 같아요. 그 선보일 예정이니까 엔터지도 올해는 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차원 지사님께서 이 정도로 아이돌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계시는 다 이 경주마에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음악도 들어보시고 무대도 확인하시고 멤버 개개인의 어떤 정보도 다 세세하게 파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이게 업종별로 양극화가 커질 거다, 심화될 거다라고 본다면 잘 선택해야 되겠네요.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선. 네. 그렇죠, 부장님? 네네네. 저는 뭐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결국에 트럼프가 지향하는 부분은 AI 시대에 AI 패권을 쥐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감세 정책과 감세 정책을 여유가 생긴 기업들이 거기에 대한 캐펙스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논리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엔 우리나라 반도체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반도체 섹터가 괜찮은 흐름을 보였던 건 그런 지금 부장님의 관점들이 녹여져서 투심에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약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사실 그 레거시 반도체만 따로 떼놓고 보면 업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네. 보여지는 거고 네네. 지금 부장님 얘기하시는 거는 예를 들면 HBM을 필두로 한 AI 향 관련된 최신 칩들 가속기 칩들. 이 칩들은 계속해서 시장에 지금 확장 일로에 있다. 네. 올해도 괜찮을 거다. 트럼프 2.0 시대에도 괜찮을 거다. 네, 저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AI가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투자가 많이 됐다고들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네. 아직 뭐 한참 남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정부가 트럼프 정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감세 정책을 통해서 그런 AI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를 열어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그 HBM을 필두로 해서 가속기 칩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좋을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뭐 미국의 마이크론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이제 좀 더 AI를 좀 더 확장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사실은 이제 학습만 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추론의 영역으로 넘어갔고 기존에는 텍스트에서 이제 뭐 기껏 해봤자 이제 채팅 정도만 했었는데 지금은 영상 단계로 좀 넘어가고 있잖아요. 자율주행이라는 건 다 영상을 보고 또 파악을 해야 되고 저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한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도 지금 3D로 해서 가상현실화 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양도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HBM이라든지 가속기 칩도 좋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스토리지 부분도, 그러니까 클라우드 스토리지 부분도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에 사실 무음을 해두셔야 되는데 네. 소리를 해두시고 당근 거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꿔주세요. 또 나가시면 안 됩니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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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섹터가 잘 될 거다라고 하니까 당근으로 지금 휴대폰이 응답을 했어요. 당연하다 뭐 그런 뜻 같기도 한데 의도하신 건지 모르겠으나 반도체 섹터가 어쨌든 트럼프 2.0 시대에도 상당히 주목을 받을 거다.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 얘기 나왔으니까 계속 하시죠. 뭐. 저는 무조건 공감합니다. 100%. 당근입니까? 예, 당근이군요. 저도 아까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오늘 오른 부분은요. 제가 어떤 IB였는지 모르겠는데 IB 한 군데에서 오늘 발표한 보고서 하나가 있었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은 HBM 수요가 뭐 어느 정도 꽉 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큰 폭으로 더 증가할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그 수혜를 톡톡히 볼 것이다 이런 자료가 하나 오늘 저 뉴스 보시면 그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결론만 볼 문제가 아니고 안에 내용을 보면은 HBM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AI가 이제 B2B에서 이제 하드웨어를 어느 정도 계속 확장시키면서 소프트웨어로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초입에 있기 때문에 이제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 있잖아요. 이 빅테크들이 자신의 칩들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 AI 칩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그 자료에서 어떻게 발표를 하고 있냐면은 2027년도에 HBM 수요가 엔비디아의 비중 한 71%.
나머지 빅테크들이 한 29%가 차지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지금은 HBM 전부 다 엔비디아 가져왔습니까? 예. 근데 그 수요가 어마하게 느는 것은 빅테크들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은 계속 수요가 남고 이거는 대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부분 얘기하면서 제가 잠깐 나눈 얘기를 하면은 네. 여러분들 섹터를 생각하실 때 지금 트럼프리즘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의 어떤 섹터를 쫓아가야 되라는 걱정을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막 이러실 것 같아서. 일단 첫 번째는 정권이 바뀌면 항상 주도적 섹터가 바뀌어요. 이건 트럼프만이 아니고 다른 데 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그쪽으로 추종하는 부분은 분명히 맞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딘가 생각을 해보면 조선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전력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쪽은 지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을 계속 보는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네. 그러나 중간중간에 거기는 막 변동성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축은 뭐가 있냐면 전혀 그쪽과 상관이 없는 섹터가 있어요. 그런 게 엔터이고 음식료고 이런 데입니다. 그런 쪽에 거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올해를 그쪽을 많이 미는 펀드들도 있어요, 사실은요. 네. 그러니까 그쪽을 보시는 것도 한쪽이고요. 지금 반도체 얘기하면서 왜 얘기를 했냐면 어떤 대통령이든 어떤 정권이든 간에 대세, 세상이 그쪽으로 바뀌는 쪽은 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게 AI예요. 그러니까 AI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트럼프가 되던 누가 되던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더더욱 가소가 될 거라고 아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이건 누가 되더라도 대세이기 때문에 그쪽은 계속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세 가지의 축을 놓고서 하면은 종목 고르기가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눌려 있었잖아요. 이 눌림에서 우리가 튀어나올 때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섹터가 튀어나기보다는 밸류업에서 튀어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치적 노이즈 때문에 또 쑥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밸류업 되게 오랜만에 들었어요. 우리 시장에서 우리가 가장 희망은 밸류업이에요. 그래서 밸류업을 계속 추적하고 그러니까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밸류업 관련된 주식을 계속 분석하고 계시면서 그쪽에 한 축을 또 가지고 계시는 것도 올해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게 보면은 꽤 많은 섹터인 거고 꽤 많은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많은 종목을 펀드 매니저처럼 막 그렇게 거래하지 않습니다. 네. 일정 섹터를 정해놓고 그중에 두세 종목이면 한 10개 종목이 있으면 그렇게 매매하시죠. 그런 종목의 비중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뉴스를 보거나 이번처럼 큰 이벤트가 생기거나 또는 이제 이런 경주마나 이런 방송을 보시면서 오늘은 이렇게 생겼다, 내일은 이렇게 생겼다, 막 이러거든요. 네. 근데 그러지 않고 그 축을 가져가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당히 네, 여러 인사이트 많은 생각이 드는 우리 이사님의 말씀이셨고 이창원 이사님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네.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다? 네, 반도체 사이클은 좀 두 가지 사이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AI 사이클과 이제 그 레거시 반도체 사이클 두 가지로 움직이고 있어서 AI 쪽은 여전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트럼프 그 대통령이 이제 원전이라든가 그 SMR 이런 쪽 좋게 보는 쪽 이유도 결국엔 그 AI 데이터 센터를 많이 건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를 많이 건립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전력이 많이 필요한데 그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활용했고요. 특히 이제 그 풍력이라든가 이제 태양광 쪽에서 많이 활용을 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풍력 발전소에 대한 설립 허가를 취소를 한 것들 오늘 행정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좀 풍력과는 약간 개인적으로 앙금이 좀 있어요. 뭐 소송권도 이런 거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앙금이 있지만 태양광 쪽에서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 센터 많이 짓고 그만큼 ESS 시장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같은 배터리 산업 내에서도 AI 센터 거기에 필요한 전력기기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 에너지원이 되는 ESS 시장은 계속 이제 뭐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 계속 이어지니까 이런 것들 틈새 전략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은 저희가 2차 전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2차 전지. 오늘 2차 전지는 사실 트럼프 취임 첫날 나왔던 여러 친환경 정책을 되돌리는 이런 소식 때문에 오늘 좀 2차 전지가 많이 빠졌습니다. 2차 전지를 앞으로 그러면 트럼프 2.0 시대에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민감하기도 하고 생각이 좀 다르실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분은 일단 부장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2차 전지는 트럼프 2.0 시대에 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죠? 반도체처럼 좋게 보시는지 아, 조금 다른 결을 갖고 보고 계시는 건지. 일단은 2차 전지 그러니까 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이제 전기차 쪽을 본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전기차는 대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노이즈에 의해서 변동성이 있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전기차의 자율주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놓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타이밍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지금 상반기나 뭐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들어서고 나서 100일 동안은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나올 것이고 이 정책들이 나올 때 분명 전기차한테는 부정적인 그런 뉴스들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변동성을 다 겪는 것보다는 그런 이제 100일의 시간이 다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방향성이 정해지고 나고 그러고 나서 그때 다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이차주 전문가시니까 저 먼저 짧게 좀 먼저 하세요. 일부러 그래서 박 이사님한테 예, 먼저 하시는 예,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 이사님 준비하고 계세요? 전기차 캐즘이란 말을 하죠. 캐즘은 이후에 성장할 것을 전제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후에 성장이 없으면 캐즘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지금 캐즘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산업이라는 것은 일단 전제하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네. 그러는 사이에 최근 들어서 2차 전지가 약간씩 올라왔을 때 2차 전지 섹터의 악재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냐라는 이제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반등을 했어요. 네. 근데 오늘 좀 빠졌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23년 7월 중가부터 빠졌죠. 2차 전지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한 4분의 1 토막 났습니다. 1년 반 빠졌어요. 그러다가 11월 3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확정되면서 그 이후에 얼마나 빠졌습니까? 거의 한 30% 빠졌습니다. 그 기간들을 잘 보시고 폭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취임식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오늘 7, 8% 빠졌어요. 하루 빠졌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낙폭과 기간은 짧을 거다. 낙폭도 작을 거고 물론 많이 빠졌으니까 얼마나 더 빠지겠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네. 낙폭도 작을 뿐더러 기간도 이제 점점 짧아질 거. 왜? 반영을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제쯤 저점을 찍고 그러면 반등할 거냐 이런 부분이 좀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워낙 많은 분들이 여기에 지금 물려 있어서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섹터는요. 캐즘이라고 믿고 있다면 지금 여기서 팔아서 다른 쪽으로 간다 이러기에는 이미 늦어 있는 네. 섹터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창원 이사님. 오늘 일단 뉴스들도 꽤 나왔어요. 네. 트럼프의 발언도 전해졌고 행정명령을 돌이키는 조치도 취해졌고. 네. 네. 비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신 게 부담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오늘 행정명령은 이제 크게 두 가지였었고요. 그 네. 세션 2에서 그 바이든의 그 2030년 전기차 신차 비중 50% 이걸 철회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대해서 검토하라. 이 정도 내용들이 이제 시장에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은 올해 핵심 포인트를 일단은 그 대중국에 대한 그 탈공급망, 그러니까 대중국 그러니까 공급망에 대한 탈중국화 이게 지금 핵심적인 거고, 두 번째는 환경 규제입니다. 이제 그 물론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에 뭐 EPA 규정이라든가 여러 이제 여러 연비 규제 이런 것들을 처리하려고 하겠지만은 그 캘리포니아주의 그 ACC2 법안 이게 지금 그 대법원이 확정이 됐고 그 환경 EPA에서 그 환경청에서 확정을 줬거든요. 이걸 이제 되돌릴 수가 이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17개 주가 전체 전기차 시장의 55%를 차지하기 때문에 2026년부터는 이제 신차 비중이 이제 35%야 돼야 되고요, 전기차가. 그리고 이제 올해는 22%인데 이를 지키지 못하면은 올해까지는 크레딧당 $5,000, 내년부터는 크레딧당 $20,000의 벌금을 물기 때문에 이거는 지키지 않으면은 회사 망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는 한 북미 시장에서의 전기차 성장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 바이든보다는 성장성의 둔화는 되는 우려는 있지만은 이 그 시장의 흐름을 뭐 AI 것처럼 시장 흐름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이제 2차 전지 섹터의 또 중요한 섹터 중 그 부분 중에 하나가 EU입니다. EU도 역시 올해부터 연비 규제가 이제 대폭 강화되는 시점이거든요. 네. 5년 단위로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대폭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25년도 24년도 하반기부터 올해의 그 저가형 신차가 대거 출시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북미보다는 유럽 쪽의 성장률이 더 높을 것이고, 내년도에는 이제 그 ACC2 법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북미 시장 쪽에 더 성장률이 높겠다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금리 인하 사이클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이 더 많이 더 내려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그 북미 시장에서 신차 사이클과 금리 인하 사이클이 아쉽지만 좀 한 1년 정도 지연이 된 건 아쉽지만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는 연결이 되니까 적어도 그러면은 올해 하반기부터 26년까지는 그 2차 전지 섹터의 이제 그 강세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트럼프의 행정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이거죠. 그러니까 펀더멘털적인 측면 말고요.
투자자들의 감정선, 투자 센티멘털 측면이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트럼프의 입도 거친 편이고 뭘 하나를 내도 되게 색깔 있게 내고 하니까 그런 거에서 오는 어떤 투자자들의 투심이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현실적으로. 그래서 합니다. 열심히 팩트 체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오늘 아까 오늘 행정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실제 언론 보도에는 뭐 전기차 보조금 폐지했다, 와이랩법이 폐기될까 이런 식의 보도도 실제로 좀 나왔기 때문에 네. 실제 팩트는 오늘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된 건 아니고 그거에 대한 검토에 대한 명령. 결국에는 와이랩법에 대해서 그 조정이라든가 폐지 검토는 의회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네.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RA는 이전 바이든 행정부에서 상하원 다 통과된 법안입니다. 그 법안을 대체할 법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 법은 준수가 돼야 되겠죠. 행정명령과는 또 다른 영역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러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안에 숨겨진 함의 같은 것들을 잘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경주마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2.0 시대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뚜껑이 열린 거죠. 실체가 다 파악될 때까지는 당분간은 변동성이 커질 것에는 분명히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경주마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